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28페이지 PER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들 대부분이 장부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비율 분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비율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비율을 제공해 줬던 원천은 뭐냐면 일종의 장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우리가 비율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PER과 PBR은 이러한 장부를 바탕으로 한 것과는 좀 맥락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요 PER과 이제 PBR, 뭐 당연히 이것도 이제 재무 비율, 재무 분석 중에 한 카테고리인데요. 요 두 가지는 무엇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업을 확인할 수 있냐면 시장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해당 기업이 단순히 장부상에 어떻게 그 성과가 드러났다 하더라도요, 많은 투자자들 또는 잠재적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대해서 좀 남다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은 어디에 투영되느냐? 바로 주가에 투영됩니다. 그래서 이 주가를 바탕으로 비율 분석을 한다는 것은 곧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시장성을 바탕으로 그 기업을 평가해 본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들은 장부가 아니라 시장성을 바탕으로, 그 시장성은 어디에 투영되어 있다? 바로 이 해당 기업의 주가에 투영되어 있는 시장성을 바탕으로 기업을 설명하는, 기업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비율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PER과 PBR이 각각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아마 우리 주식 투자를 좀 해본 경험이 있거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요 용어들을 아예 못 보셨던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을 때는 필수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PER은요, 제가 28페이지 더 알아보기 밑에도 써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냐면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를요,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한 주당 순이익, 즉 내가 한 주를 투자했었을 때 그것으로 얻는 이익하고요, 그냥 전체적인 주가가 얼마인지를 서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한 주를 투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얼마에 평가받고 있는 건가, 뭐 이런 내용들이 확인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주당 순이익은, 아하, 이 주를 사면 그 순이익을 얼마나 벌고 있는데 그것이 주가에는 얼마만큼 투영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수치가 뭐 크던 작던 이 수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 수치의 크고 작음을 결정하는 변수들,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음영 부분 더 알아보기에 둘째 부분 퍼의 PER의 결정 요인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첫째는 뭐냐? 배당 성향이에요. 이 배당 성향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기업에서 주주들에게 이익에 대해서 얼마만큼 배당을 부여하려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바로 PER의 특성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당 성향과 우리가 성장률은 클수록 일반적으로 이거는 높을수록, 이 배당 성향이 클수록 PER도 커지는 것이 통상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을, 배당이라는 건 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이익을 주려고 한다.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배당이나 이런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인데, 야, 저 회사는 주주들에게 이익을 많이 준대. 당연히 그러한 주가는 많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아서 주가 자체가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죠. 따라서 주당 순이익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배당 성향이 높을 경우에는 그런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배당 성향은 똑같다 하더라도요, 하나의 기업은 사양산업이에요. 점점 그 기업이 이제 하고자 하는 분야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자꾸 성장하는 분야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뭐에 영향을 받는다? 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지금 똑같이 10만 원 하는 주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10만 원 하는 요 주식은 뭐 예를 든 겁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뭐 제분업자라든가 제당회사라든가 건설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단물 빠진 회사들이다. 아니면 뭐 미래지향적인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쉬워요. 그런데 20만 원 하는 또 다른 주가를 보이는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녹색 산업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뭐 문화 콘텐츠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발부되어 있다. 그럼 이건 성장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어떤 기업에 우리가 PER,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기업이 얼마나 미래가 성장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지가 바로 PER 자체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기 좋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배당 성향과 성장률에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신용분석사 시험이 거기까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성장률이 크면 클수록 퍼가 높아진다는 건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당 성향이 크면 퍼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배당 성향이 너무 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자, 배당을 지나치게 많이 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익 자체를 유보해 놓지 않고 다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당연히 자금이 필요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회사가 또 먹고 살 거를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배당이 많이 높아지면 회사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할 여력이 줄어들고 따라서 그건 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성장률 을 떨어뜨리는 요인도 될 수가 있어요. 잠재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해지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퍼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관관계도 있을 수 있음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론을 우리가 신용분석사 시험에서 답을 도출할 필요가 있으니 배당 성향이 클수록 퍼는 일반적으로 크다. 거긴 맞는 거예요. 하지만 요 상관관계까지를 만약에 물어보거나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거는 방금 밑에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시한 형태대로 기억하시고 답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뭐에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 요구 수익률에도 영향을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건 이 기업에 투자를 했었을 때 난 적어도 얼마는 벌어야 돼 라고 하는 요구하는, 기대하는 수익률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요구 수익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주가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퍼는 낮다. 퍼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회수하고자 기대하는 수치가 높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10% 이득을 받았다, 5% 이득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10%, 5% 수준의 이익이면 만족하는 회사가 있는데 또 다른 회사는 난 여기서는 30% 정도는 벌어야지만 난 이득을 얻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있는 회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요구 수익률이 높은 회사 같은 경우는 그 30%라는 적지 않은 수익률을 달성한다는 게 수월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따라서 이런 회사들은 그 회사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수익을 거두기 어려워라는 사람들의 그런 선호도가 떨어지는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퍼가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특히 요구 수익률은요. 저희 음영 부분 3, 요구 수익률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증권의 위험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 해당 증권이 내포하고 있는 그 특성, 위험이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세 시장에는 낮은 요구 수익률이 요구되지만 약세 시장에는 보다 높은 요구 수익률이 요구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PER이 결정되는 대표적인 요인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PER 수치를 봤었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PER이 높다라는 것은요. 성장 기회에 대한 현가, 이렇게 제가 어렵게 써놨긴 했는데 이것은 주가가 높거나 반면 순이익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PER이 높으려면 뭐가 높아야 돼요? 분자가 커서 PER이 커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주당 순이익보다
그것을 투영되어 있는 주가가 굉장히 높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약간 균형 상태라고 하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뭔가 더 많은 기대를 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게 상대적으로 다른 유사 업종과 비교를 했었을 때 다른 유사 업종에서 비슷한 주당 순이익을 보인 기업들이 주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퍼는 얼마인데 이 기업만 퍼가 좀 낮다. 똑같은 기업이고 똑같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기업의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어 있거나 그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PER 수치가 높을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경우냐면요. 주가는 또 똑같지만 주당 순이익이 떨어져서 작아서 분모가 작아서 PER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자에 의한 변화인 건지 분모에 의한 변화인 건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ER 해석 부분에 대한 방금 내용을 제가 두 번째 점 표시에 적어드렸는데요. 같은 동종 업종에 속한 두 주식 간의 PER이 다른 경우 저 PER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분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분모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작을 수도 있다, 클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PER의 계산상의 문제점 요것도 자주 출제되니까 요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어느 시점에 주가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그렇죠. 예를 들어 PER 수치는요. 오늘 다르고요.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르지 않습니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늘 오전 다르고 오후 달라요. 그럼 도대체 내가 이 PER 수치를 언제 어느 거를 믿어야 되느냐? 일반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가장 최근에 있는 정보를 우리가 가장 신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시장성이기 때문에 시장이 변동된 요인이라든가 그 기업이 변화된 요인은 가장 최신의 주가에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신의 주가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가 PER을 계산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다음 기회 추정치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이다. 그건 왜 그런지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과거의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바탕으로 형성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또 뭐 투자하는 데 관련해서 설명을 한번 하고 온 게 있는데 뭐 한 몇 해 전에 한번 풍지박산 났던 그룹이죠. 금호그룹. 그 금호그룹이 금호 산업을 중심으로 아시아나항공과 다시 금호 고속이라든가 고속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모아서 물류에 다시 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근 매각됐던 일련의 회사들을 다시 되살려고 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아졌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기업들이 그게 다 합쳐지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될 거다라는 우리의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고 진짜 그런 실현 가능한 기대일 수도 있는데 그 실현 가능한 기대에 의거해서 아직 아무 성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치솟는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 무슨 얘기다?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 상황에 대해서 투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분자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은 미래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 뭡니까? 벌써 순이익이 실현돼서 보고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바로 과거에 대한 정보죠. 그러면 분모는 과거에 대한 정보고 분자는 미래에 대한 정보니까 이게 매칭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점 표시가 주당 순이익은 다음 기회에 추정치를 쳐라. 즉 지금이 아니라 똑같이 미래로 맞춰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거기다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 가끔 하세요. 퍼에서 주가는 먼 미래까지 다 투영되면서 왜 분모 주당 순이익은 다음 기까지만의 추정치를 끝내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추정치까지 넣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자, 추정치를 주당 순이익을 할 때요 너무 먼 미래까지 투영을 해버리면 그 근거가 약하고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바로 다음 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유추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암기하시면 더욱더 좋으실 것 같아요. 다음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특별 손익을 제외한 경산이익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이익과 경상이익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한 적 있죠. 여기서 경상이익 영업이익은 일반적으로 그 기업이 영속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얻어진 이득들을 말해요. 그런데 특별 손익이라는 건 일종의 뭐냐? 로또 맞는 걸 말해요. 기업이 갑자기 뭐 공장이 불타가지고 보험 들어놓은 것 때문에 엄청난 보상금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기업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지하실을 팠는데 거기서 원유가 나왔다든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갑자기 막 엄청난 수익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문화재가 진짜 나왔다든지요. 이렇게 됐었을 경우 그것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은
그 회사의 실질적인 어떤 사업 내용, 성과, 그 다음에 이런 퍼포먼스에 대한 영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특별손익 이건 빼고, 이건 괜히 노이즈가 돼버리니 빼버리고 일반적인 영업이익에 준하는 내용들로 포함되어 있는 경상이익을 가지고 집계하자라는 내용이 바로 그런 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해드렸고요. 그다음 PER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용분석사 문제에서 여러 가지 비율 분석,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PER과 PBR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통상적이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이번에는 주당 순 자산 비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가 순 자산 비율이요. 네. 그러면 이 주가순 자산 비율은 뭐 제가 이렇게 주가순 자산 비율을 쓰는 것보다는 아예 비율을 써주는 게 쉽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뭐냐? 주당 장부 가치를 분자에다 쓰고요. 분모에다 쓰고요. 분자는 주가를 쓰는 것이 통상적으로 적합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 주당 장부 가치라는 건 말 그대로 장부상의 그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분자에는 주가를 써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그 회사의 주가는 장부 가치, 그 회사를 장부 가치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회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를 지금 갖다가 딱 시장에다 내다 팔았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 이런 거예요. 장부 가치에선 그 회사가 공장을 가지고 있을 때 공장 부지 얼마고, 기계를 가지고 있을 때 기계 얼마고, 뭐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특허권이 얼마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장부 가치 합이거든요, 일종의. 바로 장부 가치는 그래서 다 합쳤더니 10억 됐는데 주가가 10억이 안 된다? 야, 이거는 그 회사에 지금 실질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건요, 그 회사에 있는 물건도 다 갖다 팔아도 얻을 수 있는 금액보다 주가가 낮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그렇게 평가받는 수치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그 회사의 장부상의 가치하고 시장에서의 그 회사의 어떤 업무 퍼포먼스, 경영 퍼포먼스가 투영되어 있는 주가와의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게 주가 순 자산 비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당 순 자산이란 요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죠? 네. 주당 순자산이란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순자산이라는 건 바로 부채를 빼고 순수 자기 자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내가 가진 거 다 갖다 팔았을 때 얼마다? 그 금액이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당 순자산이라는 내용도 요 순자산에서 이제 이거를 전체 발행한 주식수로 나눈 것이니까 주당 순자산이라는 것도 뭔가 이해하셨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가 순자산 비율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짐없이 일단 설명을 쭉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렇다면 아니 도대체 그 회사에 실질적으로 장부상에 기입되어 있는 그 장부 가치하고 그 다음에 실제 그 회사의 주가가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냐? 그 차이 나는 요인을 맨 밑에 가나 다로 구분해서 적어 드렸는데요. 먼저 가보겠습니다. 시간상의 차이로 분자인 주가는 현재 시장 가치로 미래지향적입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근데 분모는 주당 순자산이라는 건 역시 역사적 원가에 준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렇죠. 장부에 기입되기 위해서는 아까 써드렸었는데요. 네, 주가는 이렇게 시장성이 있어서 미래지향적이지만 어디다 써드렸죠? 여기 써드렸네요. 주가는 미래지향적이지만 주당 순이익은 과거지향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런 것들처럼 우리가 과거의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게 장부이기 때문에 바로 이 장부상의 내용은 과거, 그 다음에 주가는 미래, 그래서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요. 집합성의 차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자인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총체적으로 반영한 거지만 분모는 개별 자산의 단순 합에 불과하다. 아까 예를 드렸죠. 우리 건물 얼마, 땅 얼마, 기계 얼마, 특허 얼마, 그걸 개별적으로 카운트했더니 전체 얼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무기라는 것은요, 특허권과 그 특허된 그 기술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그 기계하고요, 그 기계가 같이 맞물려져야지만 사실 뭔가 의미가 있는 재산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더하기
더하기 한 게 아니라 시너지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은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수치가 달라진다는 내용이고요. 다번 자산과 부채의 인식 기준의 차이. 주가는 시장에서 수급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자산 부채는 장부 가격에 대한 회계적 관습에 의해서 회계 처리 결과에 의해서 달라진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또 있고요. PER과 PBR은 또 재밌는 비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경기인 경우에는요, 상대적으로 그 기업을 동종의 다른 기업과 비교할 때 PER보다 PBR이 더 그 기업의 실상을 더 잘 평가한다라는 얘기가 많고요. 상대적으로 경기가 좋을 경우에는 PBR보다 PER이 그 기업들의 실질적인 가치가 좀 더 정확히 투영되어 있는 수치다. 이런 식의 진단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계 신용 분석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바로 이렇게 경기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성을 평가하는 이 두 지표, 대표적인 두 지표를 가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밸런스 있게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 두 지표만큼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30페이지 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PSR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가 매출액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당 매출액을 분모에다 놓고요, 주가를 분자에다 놓는 겁니다. 즉, 한 주당 걷어들이는 매출액을 도대체 시장에서는 얼마의 주가로 평가받고 있느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그냥 성과거든요. 물론 이익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만 가지고 성과를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 매출액에서 적어도 그 회사의 많은 부분을 또 설명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이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PSR이라는 건 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주당 매출액 대비 주가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PSR은 또 PER과 PBR과 달리 언제 사용되느냐, 이걸 또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뭔가 무형자산을 많이 활용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장부의 상에 나와 있는 뭐 근거,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펌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로펌이라고 하면, 뭐 로펌은 상장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규지만, 로펌이라고 하면 그 보이지 않는 변호사들이 그냥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에요. 뭐 팔 기계도 없고 특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로펌들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할 때 PBR이라는 건 적합하지 않겠죠. 오히려 이게 뭐 PER은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가 또 있냐면, 이 PER은 주당 순이익이 분모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당 순이익이 없는 회사들이 또 누굴까요? 바로 아주 신생기업이에요. 이제 신생기업들은 지금 막 업력을 쌓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아직까지 이익을 창출한다는 게 오히려 이상하고요.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들입니다. 실질적으로 벤처기업이나 신생기업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국가에서 어떤 자금을 빌려와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 활동을 영위하죠.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PER도 PSR도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때 뭘 한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익은 적을지라도, 왜? 계속 투자해야 되니까요. 이익은 적을지라도 매출액은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했었을 때 PSR, 이게 바로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특성들에 따라서 우리가 각각 다른 지표들을 사용해서 시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PER과 PBR은 신생기업은 이게 음수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PSR은 신생기업 또 항상 매출액은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매출액이 제일 작으면 0이지 음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PSR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살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히 더 문제될 건 없고요. 더 알아보기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하고 맨 마지막 줄 정도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PSR은 여타의 주가 관련 비율에 비해 변동성이 작아 신뢰성이 높다. 그렇죠. 주가 자체만이 그대로 막연하게 변하는 것보다는 매출액과 주가는 상관관계가 가장 같이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다른 것보다 여태까지 통계치를 봤었을 때 더 작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PSR은 기업의 가격 전략 내지 영업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매출에 투영되어 있어서 이러한 가격 정보나 그 기업의 가격과 관련된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기도 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는 에비에비타를 이제 적어놨는데요. 에비에비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기존의 장부 가치, 주식 투자에서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비율 분석을 하다 보니까 수치상에 수식상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좀 복잡해졌죠. 다른 비율 분석에 비해서요. 그래서 여기 에비에비타 같은 경우는 수식, 비율 분석의 수식에 대한 내용들을 참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에 이런 수식이 담고 있는 일련의 내용들을 아실 수 있게끔 그걸 문제화한 건데요. 여기서 에브는 뭐냐? 발행 주식수 곱하기 기초 주가냐?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에비타에는 이자 비용을 포함하는 거냐? 그 다음에 에비타는 에빗에다가 감가상각비와 무형자산을 더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각각의 수식들을 암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수식 특히 에비에비타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이 책 말고 기본서 있지 않습니까? 기본서에는 에비에비타 같은 경우는 기업 비율이 8배 정도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절하다, 이런 수치가 있는데, 이것은 최근에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또 산업별로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서 내용이 좀 대폭 축약돼서 설명된 것이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 살펴봐 드렸고요. 그 다음에 33페이지나 32페이지 ROI 이런 거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ROE가 그 다음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ROI랑 ROE 정도 한번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ROI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ROI는 뭡니까? 기업의 전반적인, 이것도 경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 분석이죠.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분모는 총 자산이 들어가고요. 분자는 순이익이 들어갑니다. 즉, 내가 얼마를 자산을 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총 자산이라는 건 그게 이제 타인 자본이든 자기 자본이랑 상관없이 내가 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전체의 자산이 얼마인데, 그 자산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은 얼마인지, 그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 자산분의 순이익이 RO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래서 전반적인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OE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은 이익을 여기선 자기 자본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ROI가 전체 총 총자산에서 순이익을 계산한 것이라면, 이거는 총자산이 아니라 내 돈을 얼마 넣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를 벌어들였냐, 여기에만 관점을 둔 겁니다. 따라서 ROE는 내 돈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하는 것이고, ROI는 전체 투자금에 대한 수익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명확하게 이해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렇게 큰 틀에서 각각의 지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의미, 이런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지만, 실제로 우리 신용분석사는 개별적인 수식을 바탕으로 계산해내는 문제가 곧잘 출제가 됩니다. 한 문제 계산해드린다 보면 전반적인 흐름을 못 잡아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을 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계산할 수 있는 기초적인 수식에 대한 이해, 계산 역량, 이것도 우리 신용분석사가 갖춰야 될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재무 분석의 마지막 파트죠. 내부 수익률이라든가 평균 이익률이라든가 다양한 투자안에 대한 경제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